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 107 특수임무단 주둔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연병장의 차가운 공기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창설일에 가장 젊은 지휘관으로 임명된 강진우 대령이 부임하는 날이었기에 모든 대원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사령부 건물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 끝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서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며 닦아놓은 군화가 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강진우 대령의 제복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으며 그의 어깨 위에서 빛나는 대령 계급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진우 대령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동자로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서늘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사령부 정문에서 마중 나온 부대 간부들의 경례를 절도 있는 동작으로 받아주었지만 입가에는 의례적인 미소조차 띄지 않았고 오직 임무와 규율만을 생각하는 기계처럼 보였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가 과거 해외 파병 작전에서 보여주었던 전설적인 전공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다는 냉혹한 심판자에 더 가까워 보였기에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사령부 건물 2층 창가에서는 박동철 중령이 블라인드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려있던 종이컵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었고 턱근육은 분노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박중령은 지난 10년간 707 특수임무단에서 청춘을 바치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복무해왔고 전임 대대장이 전역하면 당연히 자신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사령부의 결정은 그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처럼 외부에서 영입된 젊은 대령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박중령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이내 검은 도끼로 변해 그의 내면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강진우 대령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형적인 책상물림 장교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폄하하려 했지만 강진우가 걸어오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기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인사 기록 카드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강진우가 수행했던 수많은 비공식 작전들과 훈장 수여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나 박중령의 눈에는 그저 윗선의 비호를 받은 결과물로만 보였다. 그는 거칠게 파일을 덮어버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자신의 부하들이 저 애송이 같은 대령에게 경례를 붙이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질투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취임식이 열리는 대강당은 수백 명의 특수임무단 대원들로 가득 찼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고 단상 위에 오른 강진우 대령은 마이크의 높이를 조절하지도 않은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첫 일성을 내뱉었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듣기 좋은 격려의 말을 늘어놓는 대신 앞으로 부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신이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는데 그 기준은 기존의 훈련 강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강진우는 특수임무단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일해져 있음을 지적하며 당장 내일부터 모든 작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전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해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와 기대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는데 특히 오랫동안 부대에 몸담았던 부사관들은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다.
그들은 박동철 중령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지휘체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강진우의 원칙주의적인 태도는 마치 꽉 조인 나사처럼 숨막히게 다가왔고 이것은 곧 보이지 않는 저항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강진우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면서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중령과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고 강진우는 박중령의 눈빛 속에 숨겨진 저기를 단번에 간파했다. 취임식이 끝난 직후 강진우 대령은 환영 오찬도 거부한 채 곧바로 장비 점검을 위해 무기고로 향했고 예고 없는 시찰에 당황한 군수장교는 허둥지둥 뒤를 따르며 식은땀을 흘려야만 했다. 강진우는 진열된 총기 중 하나를 무작위로 집어들어 분해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고 능숙해서 곁에 있던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나 분해된 부품 중 가스 조절기에 미세한 탄매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한 강진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부품을 군수 장교의 가슴팍에 던지듯 건네며 이것이 특수임무단의 정비 수준이냐고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질책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중령은 겉으로는 당황한 척하며 무기고로 달려왔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는 강진우가 사소한 트집으로 부하들을 괴롭히는 꽉 막힌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중령은 강진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격려를 한 뒤 병사들이 며칠간 이어진 야간 훈련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부드럽게 변호하려 했지만 강진우는 그의 말을 중간에 잘라버렸다. 강진우는 전장에서 적군은 우리의 피로를 봐주지 않는다며 총기 손질 불량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은 지휘관이 있다면 그 자격부터 의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중령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당한 질책은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것과 다름없었기에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강진우는 박중령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고 전체에 대한 정밀 재검열을 지시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는데 그의 뒷모습에서는 타협을 모르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남겨진 박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려다가 이곳이 무기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칠게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며 강진우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날 밤 박중령은 부대 밖의 한 허름한 술집에서 자신을 따르는 몇몇 핵심 장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모두 박중령의 라인을 타고 진급을 기대하던 인물들이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중령은 강진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장교들 역시 새로운 지휘관의 빡빡한 스타일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며 맞장구를 쳤다. 박중령은 탁자를 내리치며 굴러온 돌이 이 부대의 전통과 질서를 망치게 놔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참석자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중령은 목소리를 낮추며 다가오는 전술 종합 훈련이 강진우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은밀하게 속삭였는데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비열했으며 오직 강진우를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훈련 시나리오의 일부 데이터를 조작하여 돌발 상황을 만들고 그 책임이 오롯이 지휘관의 판단 착오로 돌아가게 만들 생각이었으며 이를 위해 통신 장교와 작전 장교의 협조를 구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장교들도 박중령이 제시하는 진급 보장과 강진우 체제 하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를 비교하며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반란에 모이는 어두운 술집 구석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우 대령은 집무실에서 밤새 검토한 작전 계획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부대 내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적힌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박중령이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할 생각은 없었으며 오직 실력과 결과로 증명하여 부대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훈련이 자신에게 닥칠 첫 번째 시련이자 기회임을 직감했고 어떤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반드시 707 특수 임무단을 최고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강진우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박중령의 뿌리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부대 내의 보급부터 정보라인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강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에도 부관실에서는 박중령의 지시를 받은 행정병이 훈련 일정표의 좌표를 미세하게 수정하고 있었고 이것은 훗날 끔찍한 사고를 불러올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다. 강진우는 씁쓸한 커피 맛을 느끼며 인터폰을 눌러 작전 과장을 호출했고 본격적으로 훈련 준비 태세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작전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은 강진우 대령이 제시하는 새로운 전술 개념에 혀를 내둘렀는데 그것은 기존의 교범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부 참모들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강진우는 훈련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아낀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회의는 그의 의도대로 마무리되었다. 회의석상 구석에 앉아있던 박중령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는 척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강진우가 훈련 강도를 높일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가양은 때의 파급력 또한 커질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훈련을 며칠 앞두고 부대 내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강진우 대령이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훈련을 강행하려 한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휴식 시간이 줄어들고 부상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이는 곧 지휘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낳았다. 강진우는 이러한 동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말로 해명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길을 택했고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연병장에 나와 구보를 하며 병사들과 호흡하려 노력했다. 드디어 훈련 당일 새벽이 밝아왔고 완전군장을 한 대원들이 집결지에 모여들었을 때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어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강진우 대령은 지휘 장갑차에 올라타 통신망을 점검했고 박중령은 부지휘관 자격으로 그의 옆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작전 개시. 강진우의 짧고 굵은 명령이 떨어지자 수송 헬기들의 로터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707 특수임무단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톱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헬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상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가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원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고 박중령을 비롯한 구태의연한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했으나 그의 순수한 열정은 이미 덫에 걸린 상태였다. 헬기가 작전 지역인 깊은 산악지대에 접근하자 무전기에서는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강진우의 미간은 좁혀졌다. 박중령은 기상 악화 보고를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날씨까지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승리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고 그는 몰래 주머니 속의 소형 송신기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훈련 도중 혼란을 틈타 특정 좌표에 매복해 있던 아군 대항군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
교전 수칙을 위반하게 만들 계획이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안전사고의 책임을 모두 강진우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다. 강진우는 악천후 속에서도 침착하게 조종사에게 지시를 내리며 강행 돌파를 결정했고, 헬기는 거센 비바람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착륙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은 신속하게 로프를 타고 하강하기 시작했는데, 빗물에 젖은 로프는 미끄러웠고 시야는 빗줄기에 가려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최악의 조건이었다. 강진우는 지상에 먼저 내려와 대원들의 착지를 유도하며 직접 현장을 지휘했는데, 그의 군복은 이미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중령이 조작해 놓은 좌표로 이동하던 삼중대 쪽에서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어왔고, 그것은 계획된 시나리오에는 없는 실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훈련장에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며 시야를 가렸고, 무전기 너머로는 다급한 의무병 호출 소리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고 있었다. 강진우 대령은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비명 섞인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무언가 인위적인 힘이 개입되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를 확인하려 했으나 통신 장비에는 원인 불명의 노이즈가 발생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이 불가능했고, 이는 강진우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강진우는 지체 없이 현장 지휘를 위해 빗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의 군화가 진흙탕을 밟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흙물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혼란을 예고하는 듯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폭발 시뮬레이션용 포금탄이 설치된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 이동 중이던 신임 하사가 파편에 맞아 쓰러져 있었다. 부상당한 병사의 다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고, 주변에 있던 동료 대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도착하자마자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능숙한 솜씨로 지혈을 시도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좌표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박동철 중령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는데,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놀란 기색보다는 분노한 표정을 연기하며 병사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박중령은 쓰러진 병사를 보자마자 강진우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무리한 작전 변경과 악천후 속의 훈련 강행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크고 날카로웠으며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분노를 강진우라는 한 점으로 모으기에 충분했다. 병사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동료를 보며 박중령의 선동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강진우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존경에서 원망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강진우는 박중령의 저열한 연극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에 묵묵히 부상병을 응급 처치하고 후송 헬기를 요청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지금 박중령과 언쟁을 벌이는 것이 부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임을 알고 있었기에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감내했다. 하지만 강진우의 침묵은 병사들에게는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이나 무책임한 태도로 비칠 수 있었고, 박중령은 이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위로하는 척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박중령은 강진우의 등 뒤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음에 희열을 느꼈다. 의무 수송 헬기가 도착하여 부상병을 싣고 떠나자 현장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차갑게 적셨다. 강진우는 헬기가 사라진 하늘을 잠시 응시하다가 뒤를 돌아 병사들에게 훈련 중단과 부대 복귀를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이전과는 다른 서늘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고 지점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며 증거가 될 만한 파편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위치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는데 이는 훗날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박중령은 이미 현장 통제관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상태였고 어둠은 그들의 공작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막이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트럭 안에서 병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진우 대령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평소 박중령을 따르던 고참 부사관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번 사고가 전적으로 지휘관의 경험 부족과 독단 때문이라며 수군거렸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트럭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박중령이 훈련 전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우가 이를 무시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했다. 흔들리는 트럭 안에서 병사들은 젖은 군복의 한기를 느끼며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었다. 지휘관실로 돌아온 강진우는 젖은 군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 훈련 계획서와 실제 로그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좌표 데이터가 미세하게 수정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로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추려보았고 그 명단 맨 위에 박동철 중령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전산 기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덮어 씌워져 있어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심지어 백업 서버의 데이터마저 손상되어 있었다. 강진우는 이것이 단순히 박중령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내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임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시각 박중령은 부대 박안정 가옥에서 작전 장교와 마주 앉아 고급 양주를 따르며 축배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작전 장교는 부상당한 병사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박중령은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일 뿐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박중령은 이번 사고를 빌미로 강진우를 보직 해임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동안 밀려있던 진급 청탁들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며 탐욕스러운 제안을 건넸다. 흔들리던 작전 장교는 결국 욕망에 굴복하여 박중령의 잔에 술을 채우며 충성을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에는 익명의 투서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강진우 대령이 실적에 눈이 멀어 안전수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충격적인 고발이었다. 투서에는 조작된 무전 기록과 편집된 상황 일지가 교묘하게 첨부되어 있어 누가 봐도 강진우가 무리한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다. 병사들은 술렁거렸고 상급 부대인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감찰반을 파견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왔는데 이는 강진우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박중령의 두 번째 공격이었다. 강진우는 집무실 창밖으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음을 실감했다.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박중령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거짓 증언을 쏟아냈는데 그는 자신이 강진우를 말렸으나 계급의 벽에 막혀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감찰관들은 박중령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 강진우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강압적인 조사를 이어갔고 강진우의 정당한 항변은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강진우는 감찰관들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그 배후에 박중령과 결탁한 더 큰 세력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냉철하게 논리를 펼치며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강진우의 끈질긴 방어에 감찰관들도 당황하기 시작했고 확실한 물증 없이는 그를 징계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박중령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이대로 가면 강진우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이제는 더욱 과감하고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부대원 전체를 소집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진우를 망신주고 지휘권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군인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병사들 사이에 강진우에 대한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집단 행동을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그날 오후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고 전 대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결했는데 단상 위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강진우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중령은 대열의 맨 앞에 서서 강진우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분노에 찬 병사들이 마치 터지기 직전에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이번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려 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야유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지휘관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하극상의 전조였다. 박중령은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는데 그의 돌발 행동에 참모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물리쳤다. 박중령은 강진우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뺏어들고 병사들을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하고 부도덕한 지휘관을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병사들은 그 말에 호응하여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박중령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박중령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고 박중령은 품 안에서 조작된 증거, 서류 뭉치를 꺼내 병사들에게 흔들어 보이며 강진우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다. 그는 강진우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부하의 피를 제물로 삼았다며 격정적인 어조로 비난했고 감정에 휩쓸린 병사들은 이성을 잃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고 군중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강진우에게 다가가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출 생각은 없어 보였다. 박중령은 강진우의 코앞까지 다가와 나직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당신은 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며 손을 뻗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려 했으나 박중령의 행동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기습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같은 군복을 입은 장교가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짓이었다. 박중령의 손이 강진우의 어깨 견장을 향해 뻗어가는 그 짧은 순간 강진우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에 남을 치욕스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동철 중령의 거친 손이 강진우 대령의 어깨를 낚아채는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숨을 멈췄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기 어린 하극상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려는 듯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박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중령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더니 이내 찌익하는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강진우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대령 계급장이 뜯겨나갔다. 그 소리는 고요한 연병장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것은 단순히 천조각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규율과 위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뜯겨나가는 반동으로 강진우의 상체가 약간 휘청거렸지만 그는 곧바로 중심을 잡고 태산처럼 제자리에 버티고 섰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침착하여 보는 이들을 더욱 전율하게 만들었다. 박중령은 손에 쥔 계급장을 마치 사냥터에서 획득한 전리품처럼 높이 쳐들고 흔들어 보이며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맹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바로 무능한 지휘관의 최후라며 소리쳤고 병사들은 그 모습에 압도되어 공포와 희열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연병장의 공기는 마치 불이 붙을 듯 뜨겁게 달아올랐고 질서는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어 버렸다. 강진우는 찢어진 군복 어깨 부분을 덤덤하게 내려다보았는데 실밥이 풀려 너덜거리는 그 자리는 마치 칼에 베인 상처처럼 쓰라리게 다가왔지만 그는 결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모욕한 박중령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연민과 경멸이 담겨 있어 박중령을 순간 멈칫하게 만들었다. 강진우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네는 지금 내 계급장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자네 스스로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영혼을 찢어발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중령의 귓가에 뚜렷하게 박히며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박중령은 강진우의 태연한 반응에 당황하여 한순간 주춤거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더욱 악에 받쳐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서서 저자가 너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며 우리가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동의 수위를 높였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일부 병사들이 동조하여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험악해졌으나 대다수의 병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박중령의 행동이 통쾌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씻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사령부 헌병대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연병장으로 진입했고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려 단상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상급 부대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박중령은 이미 헌병대장과도 모종의 거래를 마친 상태였기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헌병들에게 강진우를 즉각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는 강진우가 작전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긴급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헌병들은 잠시 머뭇거렸으나 박중령의 기세와 분위기에 눌려 결국 강진우에게 다가가 포박을 시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강진우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헌병들을 제지하며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헌병들도 그의 위압감에 눌려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그는 찢어진 군복을 추스르고 단상을 내려오면서 도열에 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는데 그 시선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훈련 중 부상을 당했던 소대원들은 강진우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강진우의 발걸음은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라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했고 그 모습은 역설적으로 박중령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헌병대 차량으로 향하는 강진우의 등 뒤로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는데 하늘도 오늘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슬퍼하는 듯했다. 박중령은 단상 위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강진우가 사라지고 난 뒤 남겨진 병사들의 침묵은 그가 예상했던 환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병사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찢겨진 계급장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허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한번 가라앉은 공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고 빗소리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헌병대 차량에 탑승한 강진우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망가져가는 부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박중령이 권력을 잡게 되면 부대가 어떻게 변질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없는 동안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강진우는 수갑이 채워진 손목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역설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이 시련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박중령은 강진우가 연행되자마자 대대장실을 접수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축배를 들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강진우가 쓰던 명패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그는 부관에게 지시하여 부대 내의 모든 CCTV 기록을 삭제하고 강진우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조리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박중령은 이제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기도 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국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는 독한 술로 그 불안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날 밤 부대 내 생활관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일부는 강진우가 쫓겨난 것을 환영했지만 묵묵히 훈련에 임했던 고참 병사들은 지휘관의 계급장을 찢는 행위는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중령을 비판했다. 특히 강진우가 부임 직후 보여주었던 뛰어난 사격 실력과 전술적 식견을 기억하는 병사들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분열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707 특수임무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에 박중령은 임시 지휘관으로서 단상에 섰지만 그의 제복은 강진우만큼 몸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고 권위 또한 어딘가 어설퍼 보였다. 그는 훈련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병사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박중령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감지하고 있었으며 강진우가 보여주었던 강렬한 카리스마와 비교하게 되었다. 박중령은 병사들의 싸늘한 시선에 당황하여 헛기침을 연발했고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강진우는 좁은 공간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정좌한 채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고립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박중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보였던 행동 패턴과 말실수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그들의 약점을 분석해 나갔다. 강진우는 박중령이 치밀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 부분을 공략할 계획을 세웠다. 벽을 타고 들려오는 교도관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읽어낼 정도로 강진우의 감각은 예리하게 날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판을 든 당번병이 철창 사이로 밥을 밀어 넣었는데 그는 강진우의 옛 부하이자 박중령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다. 당번병은 주위를 살피더니 밥 속에 쪽지 한 장을 몰래 숨겨 건넸고 강진우는 눈짓으로 감사를 표하며 재빨리 쪽지를 숨겼다. 쪽지에는 박중령이 훈련 일지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의 행방에 대한 힌트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아직 부대 내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강진우는 밥을 먹는 척하며 쪽지를 씹어 삼켰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오후 내내 사령부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신의 정당성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상부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강진우를 확실하게 매장시키기 위해 언론 플레이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나 군의 명예 실추를 우려한 윗선의 만류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초조해진 박중령은 부하들을 닥달하여 강진우의 개인 사물함을 뒤지게 했고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아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집무실 밖 복도까지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행정병들은 겁에 질려 숨을 죽여야만 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정복과 소속의 한 대위가 몰래 전산실에 잠입하여 삭제된 로그 기록을 복구하려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강진우 대령이 부임했을 때 그의 군인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인물로 박중령의 비열한 음모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전산실을 울렸고 모니터 화면에는 복구 진행률을 나타내는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복도가 울리는 순찰병의 군화 소리에 그는 작업을 멈추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겨야 했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다행히 순찰병은 그냥 지나갔고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을 마무리하여 복구된 파일 일부를 자신의 개인 저장 장치에 옮겨 담는 데 성공했다. 그는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 작은 행동이 훗날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저장 장치를 군화 밑창 깊숙한 곳에 숨기고 전산실을 빠져나왔는데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그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향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곧 거대한 화염이 되어 부정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었다. 한편 강진우는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 아버지에게 들었던 역사 이야기를 떠올렸는데 그것은 임진왜란 당시 모함을 받고 백의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의 일화였다. 그는 계급장이란 군인의 훈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으며 진정한 지휘관의 권위는 어깨 위의 별이 아니라 부하들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강진우는 비록 지금은 계급장이 뜯겨나간 치욕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당당하게 복귀하여 훼손된 명예를 되찾고 707 특수 임무단을 바로 세울 것임을 맹세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졌고 잠들지 않는 밤은 깊어만 갔다. 새벽녘이 되자 박중령은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찢겨나간 강진우의 계급장이 뱀처럼 변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식은땀에 젖은 채로 헐떡이며 침대맡에 둔 권총을 확인했는데 총의 차가운 금속성이 그나마 위안을 주었다. 박중령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이것이 승자의 얼굴인지 패배자의 얼굴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극심한 편집증 증세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강진우가 없는 부대에서 영원히 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진우 대령이 구금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제707 특수임무단의 공기는 눈에 띄게 느슨해졌으며 마치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끊어진 것과 같은 무기력함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박동철 중령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지휘관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투태세 점검이 아니라 집무실의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바꾸고 고가의 안마 의자를 들여놓는 것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침 구보를 자율에 맡기고 일과 후 점호 시간을 단축하는 선심성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오히려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병장 구석에는 빈 담배 갑들이 굴러다니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특수부대원 특유의 날카로운 기백이 점차 사라지고 흐리멍덩한 안일함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박중령은 집무실의 커다란 가죽 의자에 파묻혀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거만하게 서류들을 결제하고 있었는데
그가 서명하는 문서들은 대부분 부대 운영비 지출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는 작전 과장이 가져온 강도 높은 대테러 훈련 계획안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종이를 바닥에 내던졌고, 지금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 우선이라며 회식 비용이나 늘리라고 소리쳤다. 작전 과장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밤을 새워가며 작전을 토의하던 열정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박중령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헌병대 지하 유치장에 갇힌 강진우는 좁은 독방 안에서도 자신만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며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백 개의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지만, 그의 호흡은 일정했고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당직 헌병들조차 그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볼 정도였다. 강진우는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박중령이 파놓은 함정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고, 반격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갇혀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진우에게 우호적인 당번병이 식판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밥과 국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캡슐 하나를 강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정보가 대위가 복구해낸 훈련 당일의 통신 로그 데이터가 담긴 마이크로 SD 카드였으며, 강진우가 그토록 기다리던 반격의 열쇠였다. 강진우는 짧은 눈짓으로 감사를 표한 뒤 캡슐을 입안에 넣고 밥을 삼키는 신용을 하며 자연스럽게 증거를 확보했는데,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상부에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루트를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부대 내 사격장에서는 정기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통제관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병사들의 사격 자세 또한 엉망이어서 표적지의 명중률은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박중령은 사격장을 시찰하러 나왔다가 저조한 성적을 보고는 격분하여 사격 통제관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의 지휘력 부재를 인정하는 대신 부하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며 윽박질렀지만, 병사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뒤에서 비웃고 조롱할 뿐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강진우 대령이 있었을 때의 엄격하지만 합리적이었던 훈련 방식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박중령의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중령은 자신의 권위가 서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고, 일과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에서 양주병을 따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부하 장교들을 집합시킨 뒤 충성 맹세를 강요하거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모욕을 주는 등 폭군과도 같은 행동을 일삼았다. 그의 측근들조차 박중령의 변덕스럽고 난폭한 성격에 지쳐가고 있었으며, 그가 약속했던 진급과 보상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박중령이 훈련 예산을 횡령하여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를 따르던 세력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다. 유치장의 밤은 깊었고 강진우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앉아 당번병에게서 받은 마이크로 SD카드를 소형 리더기에 연결해 휴대용 단말기로 데이터를 확인했다. 작은 화면 위로 흘러가는 암호화된 코드들은 박중령이 작전 장교와 공모하여 좌표를 수정하고 통신을 방해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진우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는데, 이 데이터는 단순히 박중령을 옷벗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를 군사 법정에 세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는 데이터를 다시 암호화하여 외부의 조력자에게 전송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새벽 박중령은 숙취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며 늦게 출근했는데 사령부로부터 불시에 작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허둥지둥 부하들을 소집하여 보여주기식 검열 준비를 지시했지만 이미 녹슬어버린 부대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장비들은 정비불량으로 삐걱거렸다. 박중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애꿎은 행정병들에게 서류를 조작하라고 닥달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구멍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강진우가 꼼꼼하게 관리해오던 시스템을 자신이 며칠 만에 망가뜨려 놓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진우는 면회를 온 정복과 대위와 접견실에서 마주 앉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아크릴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대화가 오갔다. 강진우는 입모양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음을 알렸고 대위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급부대 감찰실에 근무하는 믿을 수 있는 선배에게 전달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헌병들이 감시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누는 척 연기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박중령을 무너뜨릴 시나리오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대위의 뒷모습을 보며 강진우는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했다. 점검단이 도착하자 박중령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점검단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박중령의 악수를 거절하고 곧바로 무기고와 탄약고로 향했다. 점검 단원들은 박중령이 예상했던 형식적인 검열이 아니라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현미경식 검열을 진행했고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점검단장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꼼꼼하게 지적 사항들을 기록했다. 특히 탄약 재고가 장부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박중령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병사들은 박중령이 점검단장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겁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강진우 대령이었다면 완벽한 부대 관리로 점검단장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이러한 비교는 박중령의 귀에도 들어가 그의 자격지심을 더욱 자극했다. 박중령은 점검이 끝나고 돌아가는 점검단 차 뒤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졌음을 느끼고 더욱더 강진우를 증오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강진우 탓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박중령은 불안감을 잊기 위해 또다시 술판을 벌이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고 장교들은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텅 빈 관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박중령은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술병을 집어던져 거울을 산산조각냈다. 깨진 거울 조각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비치자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며 너는 끝났다고 속삭이는 것 같아. 그는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려 앉아 떨었다. 유치장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강진우의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는 내일이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자료가 상부에 도달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곧 닥쳐올 폭풍우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부대로 복귀하여 대원들 앞에 다시 설 그날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강진우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졌고 그 안에는 707 특수임무단의 미래가 담겨 있었다. 깊은 밤 정막을 깨고 유치장 복도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박중령이 보낸 암살자가 아니라 상부에서 내려온 긴급 명령서를 든 헌병대장의 발걸음이었다. 철창 앞에 선 헌병대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강진우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쇠를 꺼내 들었다. 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헌병대장을 응시했는데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철창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소리는 강진우의 귀환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강진우가 유치장을 나서는 순간 밤하늘에서는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며칠 전 그가 겪었던 치욕의 날과 같은 날씨였지만 느낌은 정반대였다. 빗물은 그의 몸을 씻어내리며 그동안의 오명과 고난을 씻어주는 듯했고 시원한 바람은 그의 뜨거운 가슴을 식혀주었다. 그는 어둠 속을 걸어가며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는데 비록 계급장은 없었지만 그곳에는 그보다 더 무겁고 숭고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는 박중령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 3시의 고요를 찢어발기는 비상 소집, 사이렌 소리가 제707 특수임무단 주둔지 전체를 뒤흔들었고 잠에 취해 있던 대원들은 반사적으로 침상에서 뛰어내려와 군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신속하고 절도 있게 움직였을 대원들이었지만 박동철 중령의 해이한 지휘 아래 느슨해진 군기는 그들의 동작을 미세하게 둔화시켰고 여기저기서 군화끈을 제대로 매지 못해 허둥대거나 장비를 찾는 소란이 일어났다. 연병장으로 모여드는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호출이 잦았던 탓에 이번에도 박중령의 변덕일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상황실, 당직 장교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는 이번 소집이 단순한 훈련이나 장난이 아닌 실제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다. 상황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위성이 전송한 흐릿한 영상이 띄워져 있었는데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국적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의 무장단체에게 피랍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붉은 글씨로 전멸하고 있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승조원 전원을 인질로 잡고 막대한 몸값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구조 작전이 감지될 경우 선박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 국가안보실은 즉각적으로 대응팀 파견을 결정했고 대테러 최정예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게 1차적인 진압 및 구출 임무가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지휘관석에 앉아 있어야 할 박동철 중령은 아직 상황실에 도착조차 하지 않았고 지휘 공백 상태에서 참모들은 우왕좌왕하며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었다. 뒤늦게 상황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박중령의 몰골은 가관이었는데 술이 덜 깬 붉은 얼굴에 군복 상의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었고 입에서는 역한 알코올 냄새가 풍겨나와 주변 참모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브리핑을 듣는 대신 다짜고짜 자신의 지각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았는데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바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다. 박중령은 스크린에 뜬 선박의 규모와 테러리스트의 숫자를 보고 겁을 집어먹은 듯 동공이 흔들렸지만 부하들 앞이라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해댔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의 무능함을 덮고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파멸의 구덩이인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정작 중요한 작전 계획에는 집중하지 못했다. 작전 장교가 테러리스트들이 선박의 주요 통제실과 기관실을 장악하고 있으며
곳곳에 폭발물 부비 트랩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 분석 결과를 보고했으나 박중령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진입 작전보다는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강습으로 단숨에 제압하는 화려한 그림만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이는 언론에 보여주기 좋은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작전 장교는 헬기 레펠 강습은 소음으로 인해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크고 선박의 구조상 개방된 갑판은 저격수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수중 침투를 통한 은밀한 접근을 건의했다. 하지만 박중령은 시간이 없다며 닥치고 자신의 명령대로 따르라고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고, 합리적인 전술 토의는 권위적인 억압에 의해 묵살당했다. 한편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 관사가 아닌 부대 인근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던 강진우 대령은 옛 부하들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개인 단말기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는 비록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뼛속까지 군인이었기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관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하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강진우는 확보된 선박의 설계도와 테러리스트들의 예상 이동 경로를 분석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는데, 박중령이 추진하고 있는 강습 작전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 단번에 간파해냈다. 가스 운반선의 특성상 갑판 위에서의 교전은 자칫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는 인질뿐만 아니라 진압 부대원 전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다. 강진우의 손은 빠르게 움직여 대안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선박의 환기구와 유지 보수 통로를 이용한 내부 침투 경로를 찾아냈고, 적의 허를 찌르는 동시에 폭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전술을 구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계획을 실행할 지휘권이 그에게 없다는 것이었고, 꽉 막힌 박중령이 외부의 조언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는 점이었다. 강진우는 초조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대 내 핵심 인물들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해 자신의 분석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명령체계 위반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규정 따위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부대 내에서는 출동 준비를 마친 대원들이 헬기 계류장에 집결해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고 서로의 눈빛에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을 읽을 수 있었다. 팀장급 부사관들은 박중령이 하달한 작전 명령서를 보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곳에는 적의 화력에 대한 대비책이나 우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모품으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신분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자 대원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체에 올랐고, 그들의 등 뒤로는 새벽의 찬바람이 묘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상황실의 박중령은 모니터를 통해 헬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다리는 책상 아래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작전을 성공시켜야만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전술적인 확신은 전혀 없었다. 그때 통신장교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테러리스트들이 인질 한 명을 갑판으로 끌고 나와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박중령은 당황하여 헬기 속도를 높여 현장에 빨리 도착하라는 무리한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적에게 아군의 접근을 더욱 확실하게 알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강진우는 자신의 개인 통신망을 통해 박중령의 멍청한 지시를 도청하고 있었는데, 분노로 인해 쥐고 있던 펜이 부러져 나갈 정도였고,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옷장에 걸어두었던 자신의 전투복을 꺼내 입었는데 계급장은 뜯겨 나가고
없었지만 그 옷에서 풍기는 위엄과 기백은 여전했다. 강진우는 차를 몰고 위병소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강진우의 차량을 알아보고 잠시 제지하려 했으나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자신들도 모르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문을 열어주었다. 같은 시각 작전 지역 상공에 도착한 선발대는 테러리스트들의 대공 사격 위협에 노출되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헬기 내부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선두 헬기의 조종사는 박중령에게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박중령은 무전기를 통해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당장 강화하라고 윽박질렀다. 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휘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는 그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바로 그때 헬기 조종석의 모니터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전송한 새로운 작전 데이터가 수신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강진우가 보낸 구체적인 진입 경로와 타이밍이었다. 상황실로 진입한 강진우는 경계병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박중령이 앉아있는 지휘 통제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그의 등장에 상황실 내의 모든 인원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박중령은 유령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공포와 당혹감으로 인해 말문이 막혀 뻐끔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강진우는 박중령을 거칠게 밀어내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상황실의 혼란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침착하고 강력했다. 그는 작전 중인 대원들에게 현재의 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이 전송한 새로운 좌표로 우회하여 침투할 것을 명령했다. 박중령은 정신을 차리고 강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냐며 헌병을 부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상황실 내의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살 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진우는 박중령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박중령을 벌레 보듯 하는 경멸과 무시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우는 지금 이 시간부로 지휘권은 자신이 인수한다고 선언하며 박중령에게 구석에 처박혀서 방해나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화면 속의 헬기들은 강진우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기술을 돌려 적의 시야에서 벗어난 선미 쪽으로 낮게 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웠다. 대원들은 익숙한 강진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작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강진우가 제시한 침투 포인트인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선내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열감지 장비를 통해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나갔다. 박중령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한편 상급부대 감찰실에서는 정보과 대위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박중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복구된 데이터에는 박중령이 훈련 좌표를 조작한 로그 기록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인사청탁을 받은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감찰관들은 박중령의 비리 규모와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고 그가 군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군의 수치라고 입을 모았다. 이제 정의의 심판은 시간 문제였고 박중령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선내에 진입한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강진우의 정밀한 지시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을 하나씩 소음총으로 제압하며 인질들이 갇혀있는 격실을 향해 전진했다. 강진우는 모니터를 통해 대원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며
적의 사각지대와 예상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불러주었는데 마치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고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이 설치한 부비트랩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여 해체반을 투입시켰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겼다. 상황실의 참모들은 강진우의 신들린 듯한 지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동안 박중령 밑에서 억눌려 있던 군인으로서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대원들은 인질들이 억류된 메인홀 앞까지 도달했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무장한 테러리스트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강진우는 심호흡을 하며 대원들에게 진입 카운트다운을 알렸고 동시에 저격수들에게 창문을 통해 내부의 적을 무력화할 것을 지시했다. 박종령은 자신의 실패가 확정되는 순간이 다가오자 눈을 질끈 감았고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강진우의 진입이라는 짧은 명령과 함께 섬광탄이 터지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고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섬광탄의 백색 폭음과 함께 시작된 진입작전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와 같았으며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수십 번의 리허설을 거친 배우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내를 장악해 들어갔다. 강진우 대령은 상황실 모니터를 응시하며 각 팀의 이동 경로와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체크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현장의 대원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확실한 길잡이가 되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예상치 못한 환기구와 정비 통로에서 튀어나오는 특수부대원들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그들이 자랑하던 중화기는 총구를 돌릴 틈도 없이 무력화되었다.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전술적 기동은 지켜보는 참모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역량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박동철 중령은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는 강진우가 보여주는 신들린 지휘 능력에 압도되어 질투심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깊은 패배감에 젖어들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강진우가 실제 전장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박중령에게 죽기보다 싫은 고통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다. 특히 강진우가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인질들이 갇힌 격실 문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에서는 전술학 교범을 다시 쓰는 듯한 경이로움마저 느껴졌다. 박중령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한없이 가볍고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격실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은 테러리스트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인질들의 안전을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려는 찰나 테러리스트 리더가 숨을 거두기 직전 선박의 하부에 설치된 폭발물의 타이머를 작동시켰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상황은 다시금 급박하게 돌아갔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분이었고 복잡하게 얽힌 배선과 이중 트랩으로 구성된 사제 폭탄은 일반적인 해체 매뉴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현장의 EOD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고 상황실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박중령은 폭발 경고음을 듣자마자 이성을 잃고 대원들에게 인지를 버리고 즉각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했는데 이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최악의 판단이었다. 강진우는 박중령이 마이크를 잡으려는 손을 거칠게 쳐내며 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동료로서의 예우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다. 강진우는 헤드셋을 고쳤으며 EOD 팀장에게 자신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패닉에 빠져 있던 현장 대원들의 멘탈을 단번에 붙잡아 주었다.
그는 과거 파병 시절 수없이 다루었던 급조 폭발물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검색하며 폭탄의 구조를 투시하듯 분석해 나갔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강진우의 지시는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 정밀하고 침착했으며 그는 폭탄의 회로를 우회하여 기폭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팀장은 강진우의 지시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전선을 하나씩 절단해 나갔는데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닦을 여유조차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이어졌다. 상황실의 모든 인원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 속의 타이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5초를 남긴 시점에서 팀장이 마지막 전선을 끊었고 타이머의 숫자가 멈추자 무전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해체 완료 보고가 터져나왔다. 그제야 상황실은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참모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작전 성공의 기쁨을 넘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대원들은 무전기를 통해 강진우 대령님 덕분에 살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고 그 목소리에는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는데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환호하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군인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소란이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은 상황실에서 강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령에게 다가갔는데 주변의 참모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박중령은 구석에 몰린 쥐처럼 잔뜩 움츠러든 채 강진우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공포로 일그러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강진우는 박중령의 코앞까지 다가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네가 며칠 전 내 어깨에서 계급장을 뜯어냈을 때 자네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상황실의 정적을 깨고 박중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강진우는 이어서 하지만 오늘 자네는 부하들 앞에서 지휘관의 자격이 계급장이 아닌 실력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며 이것이 바로 자네가 평생 잊지 못할 진짜 역사 수업이라고 일갈했다. 박중령은 무언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 강진우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박중령의 어깨에 달려있는 무거운 중령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치며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광대는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 행동은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박중령에게는 뺨을 맞는 것보다 더 큰 모욕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며 헌병대와 국방부 감찰단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박중령을 체포하기 위해 온 것이었으며 강진우의 무단 이탈을 문제 삼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정복과 대위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오늘 작전 상황실에서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상부에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던 것이다. 감찰단장은 박중령에게 다가가 직무유기 및 작전 방해 그리고 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 들었다. 박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헌병들에 의해 양팔이 결박당하자 비로소 자신의 파멸을 실감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강진우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박중령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승자의 쾌감보다는 한때 동료였던 자의 추락을 지켜보는 군인으로서의 비애감 때문이었다. 감찰단장은 강진우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를 하며 비록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귀관의 영웅적인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며 국방부 장관의 치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처벌이 필요하다면 달게 받겠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상황실을 나서는 강진우의 뒤로 참모들과 부사관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경례를 올렸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강요된 복종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었는데 비록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없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별을 단 장군처럼 보였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의 맑은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먹구름이 걷히며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707 특수 임무단에 다시 찾아올 영광의 시대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부대 정문 앞에는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는 헬기 편대가 굉음을 울리며 착륙하고 있었고 강진우는 헬기에서 내리는 대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연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헬기에서 뛰어내린 대원들은 강진우를 발견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고 흙먼지 뒤집어 쓴 얼굴로 서로를 껴안으며 생환의 기쁨을 나누었다. 강진우는 대원들의 어깨를 하나하나 두드려주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지친 대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박중령이 망쳐놓았던 부대의 질서와 신뢰가 강진우라는 구심점을 통해 다시 단단하게 결속되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호송차에 실려가던 박중령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중요한 부하들의 마음을 얻는 법을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박중령은 자신의 군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차가운 수갑의 감촉은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호송차는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렇게 707 특수임무단의 흑역사는 막을 내렸다. 강진우는 대원들을 정렬시키고 훈시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섰는데 며칠 전 박중령에게 계급장이 뜯겼던 바로 그 자리였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다. 그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오늘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나태함과 불의와 싸워 이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원들은 지휘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며 흐트러진 군기를 바로잡았고 다시는 부당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707 특수 임무단의 구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차고 패기가 넘쳤다. 강진우는 훈시를 마치고 내려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헌병대 차량으로 향했는데 그는 아직 법적으로 구금 상태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복귀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를 연행하는 헌병들의 태도는 죄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VIP를 에스코트하는 것처럼 정중했고 강진우 역시 당당한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다. 대원들은 떠나는 강진우를 향해 거수 경례를 유지하며 그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보냈다. 강진우는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 돌아와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굳혔다. 차 안에서 강진우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찢어진 계급장 조각을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이제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힘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차는 아침 햇살을 뚫고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강진우의 시선은 끝없이 펼쳐진 도로 너머의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 아니라 정의를 지킨 자의 기록이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내에 위치한 군사법원의 대법정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시선은 피고석에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박동철 중령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반면 그 옆자리에 참고인 신분으로 앉아 있는 강진우 대령은 정복을 갖춰 입지는 못했지만 꼿꼿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재판관을 응시하고 있어 죄수복을 입은 박중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재판장의 엄숙한 개정 선언과 함께 시작된 공판은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건 마지막 전쟁터이자 진실을 밝히는 심판의 장이었다. 군 검찰관은 박중령이 저지른 범죄 사실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방청객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고 악질적이어서 법정 내에는 간헐적인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찰관은 박중령이 훈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상관인 강진우 대령을 모함하여 지휘권을 탈취하려 했던 하극상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스크린에는 정복과 대위가 복구해낸 통신 로그와 박중령이 작전 장교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 증거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강진우를 몰락시키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죄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고 변호인의 옆구리를 찌르며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변호인조차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특히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박중령이 연병장에서 강진우 대령의 계급장을 뜯어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였는데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 상황의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영상 속에서 박중령은 광기에 찬 표정으로 상관의 군복을 훼손하고 병사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재판관들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계급장은 단순히 지위를 나타내는 표식을 넘어 국가가 부여한 권위와 책임의 상징이기에 이를 훼손한 행위는 군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였다. 재판장은 영상을 잠시 멈추게 한 뒤 박중령에게 군인으로서 저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박중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에는 강진우 대령의 지휘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국충정의 발로였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10년 넘게 부대를 위해 헌신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실수를 널리 양해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눈물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눈물일 뿐이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들은 박중령의 비겁한 변명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일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려다 헌병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강진우는 박중령의 추태를 조용히 지켜보며 한때 같은 군복을 입었던 동료로서 깊은 연민과 자괴감을 느꼈다. 이어서 증인석에 선 작전 장교는 박중령의 사주를 받아 훈련 좌표를 수정하고 강진우 대령에게 불리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박중령이 진급을 미끼로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고 이는 박중령이 주장하던 우국충정이라는 명분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박중령은 배신감을 느낀 듯 증인석을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자리에 앉혀졌다. 이제 법정의 분위기는 박중령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고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강진우 대령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자 법정의 공기는 사뭇 달라졌는데 재판관들은 그에게 작전 중 부당하게 지휘권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이유를 물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군인의 의무는 계급장이 달려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이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영웅 심리를 드러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던 자의 묵직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취재진들은 그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타자를 두드리는 속도를 높였다. 휴정 시간이 지나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다시 입장하자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을 주시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이며 그 명예를 스스로 저버린 자에게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엄중한 훈계를 남겼다. 이어서 피고인 박동철에게 상관 모욕 및 항명, 그리고 직무유기와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5년과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명예로운 전역이 불가능하며 연금 수령 자격까지 상실하는 군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중형이었다. 박중령은 형량이 선고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강진우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닫히는 문 뒤로 사라지며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반면 강진우 대령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재판부는 그의 탁월한 지휘 능력과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명령했다.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다. 며칠 후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전 부대원이 정복 차림으로 도열하여 지휘관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병장의 단상 위에는 특수전 사령관이 직접 참석하여 강진우 대령의 복직 신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대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멀리서 의전 차량이 들어오자 군악대는 웅장한 환영곡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눈빛은 일제히 차량을 향해 고정되었다. 차 문이 열리고 강진우 대령이 말끔한 정복 차림으로 내리자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리 없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강진우는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어깨에는 아직 계급장이 달려있지 않은 빈 견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는 사령관 앞에 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했고, 사령관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사령관은 부관으로부터 미리 준비된 대령 계급장을 건네받아 강진우의 어깨에 직접 달아주었는데, 그 손길은 매우 신중하고 정성스러웠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대령 계급장이 강진우의 어깨에 안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권위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났다. 계급장 수여가 끝나자 사령관은 강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보여준 용기는 우리 군 전체에 큰 귀감이 되었다고 치하했다. 강진우는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한 뒤 뒤로 돌아 도열에 있는 부하들을 마주 보았는데,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지난번 박중령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갔던 그 단상에 다시 서서 감회가 새로운 듯 잠시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보다는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에 대한 비장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강진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사랑하는 707 대원 여러분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부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지난 며칠간 우리가 겪은 혼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역설했다. 강진우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 여구는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연설이 끝나자 부대원들은 일제히 경례 구호를 외치며 지휘관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 함성 소리는 인근 산맥을 뒤흔들 정도로 우렁찼다. 강진우는 부하들의 경례를 받으며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권력에 굴복한 복종이 아니라 실력과 인품에 감복하여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기에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다. 강진우는 마음속으로 이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다짐하며 거수경례로 답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병사들이 해산하자 강진우는 홀로 연병장에 남아 찢어졌던 계급장의 잔해를 꺼내보았다. 그는 그것을 땅에 묻거나 버리는 대신 자신의 지갑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갈무리에 넣었다. 그것은 자신이 나태해지거나 권력에 취하려 할 때마다 꺼내보며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한 징표이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었다. 강진우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707 특수 임무단의 지휘관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고 707 특수 임무단의 훈련장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지만 대원들의 훈련 열기는 그 눈을 녹일 만큼 뜨거웠다. 강진우 대령은 사령부 건물 2층 창가에서 완전 군장 구보를 하는 대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열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연했다. 박중령 시절에 오합지졸 같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정의 요원들로 거듭나 있었다. 강진우는 훈련 일지를 검토하며 더욱 강도 높은 전술훈련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신임작전 과장이 들어와 다음 주에 예정된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 계획서를 보고했다. 강진우는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몇 가지 수정사항을 지시했는데 그의 지적은 예리하고 실전적이었다. 작전 과장은 강진우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지시사항을 받아 적었고 강진우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부대는 이제 완벽하게 정상화되었고 시스템은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퇴근 무렵 다시 한번 연병장을 걸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박중령이 계급장을 뜯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부대원들 모두에게 뼈아픈 역사이자 동시에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강진우는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며 진정한 군인의 길은 고독하지만 명예로운 것임을 되뇌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부대 위로 보름달이 밝게 떠올라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를 지나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고 초병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수고하십시오라고 답했다. 강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등 뒤로 펼쳐진 부대의 전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든든해 보였다. 악은 파멸했고 정의는 바로 섰으며 전설은 계속될 것이었다. 강진우 대령과 707 특수 임무단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